백승재 변호사님께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 수호와 공공화 정책의 위헌성, 아까 뭐 이렇게 잠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공유화 정책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과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경영권 박탈 내지는 이제 몰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126조인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시장 자유 원칙 수와 이제 공공화 정책의 이제 어떤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질서,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정치 체제,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이런 좌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16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국민들로 하여금 뭐 각종 지원금, 보조금, 수당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하게 돼서요. 국민들이 사실상 이렇게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무뎌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시장 자유 경제 원칙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시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활발히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 그 경제 체제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 어떤 회사가 경영상 부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경제적 위협이 발생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조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다음에 기업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키고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취 동기를 언더마이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그 어떤 그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발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약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민노총을 비롯해서 노조들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권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구서를 그 청와대가 무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나 이러한 민노총들이 맹비라고 합니다. 가맹비, 맹비, 기부금, 부담금 뭐 이런 것들로 재산 축적하고 민노총에 가입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불법 자행하며 그 다음에 뭐 그 항만노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보니까 너무 놀랬던 게 가입비 6천만 원에 승진하면 또 4천만 원 내도록 하는 등 이권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시겠습니다. 민노총이 세상에 그 대한민국 검찰청에 들어가서 점거 농성을 하는데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폭력을 난무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도 뭐 정권과 결탁해서 그런지 청구서를 받아서 그런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법치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기업가 정신이 다 말살된 상태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보편적 무상복지가 정의라는 그런 이념 아래서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해서 기업주가 책임져야 될 시장 사용기업의 경우에 심하게 간섭하고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사용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윤 추구가 과연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이윤 추구는 죄악일 수가 없습니다. 이윤 추구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 수단이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생산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다시 이제 또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체적인 국민 경제, 사회 경제의 어떤 효율을 높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 국가가 관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유총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유치원 3법인데요.
이 또 다른 예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2018년도 3월 30일 공표한 그 개별 장기 요양기관의 그 어떤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저는 그 17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컨설팅 법인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계부정 사건을 저처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삼성바이오 로직스 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놀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그 규칙에 의하면은요, 잉여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은 잉여금의 전출을 금지하고요. 인건비 적정 비율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정부가 몇 명 고용해야 되는지 정해주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잉여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인건비를 국가가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영리단체를 비영리단체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법적으로요,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그 단체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노인 요양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가 아니라 그 단체가 그 사업에 따른 이윤을 구성원들한테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익을 추구해서 이윤을 축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자체가 전형적인 영리단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산을 투자해서 설치 운영됐었던 것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국가가 담당해야 될 어떤 요양사업, 노인 요양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으로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수요를 맞출 수 없으니까 민간인들로 하여금 투자에게 해서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요양기관의 75%, 8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민간 요양사업으로 한 영리법인을 갑자기 이윤을 추구하고 투자자금을 회수를 못하게 만들면서 비영리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면요.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사용기업이죠. 저희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당연히 수입사업임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3.3%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비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를 관리 통제한다고 그러면서 2012년도에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법, 소득세법 3조를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시행령 36조를 개정을 해서 소득세 33%를 면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금 면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윤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만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 주체가요,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 개인, 영리법인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비영리법인이 준수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회계규칙 비영리법인이 준수하게 되는 회계규칙은요, 단순히 수익 추출로만 나타나는 단식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리법인이 준수해야 되는 회계규칙은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대로 규정되게 만드는요, 복식부기에 따라서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윤이 추구가 되고 그 추구된 이윤이 어떻게 자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환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투자 자본을 회수할 것인가를 다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단체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문명을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헌법상 몇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그 사유재산의 보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사유재산이 보호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그 헌법 119조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 자유시장경제에서의 터잡은 각 개인이 독립 대등한 주체로서 그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윤도 추구할 수 있고 그 교환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23조에서요. 사유재산은 반드시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공 필요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장기 요양 기관들이 그 개인의 사적 재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었던 이런 것들을 공공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런 거를 사실상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가 자신이 투자한 투자자분은 회수도 못하게 만들고 잉여금을 전출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도 인건비는 몇 명 얼마만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제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까지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헌법 126조에 의하면은요 그 대한민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아니면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국방상 혹은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게 국방상 문제가 이 안전을 위협을 하는 것, 안보를 위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혹은 그 사회복지 이 전체적인 이 효용에 그 해를 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상 근거도 없이 그 사유재산을 국공유하거나 혹은 특히 더 나아가서 그 경영을 통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해서 이제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전쟁이 일어나게끔 또 분열을 촉진한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인 요양기관 중에서도 좀 더 고급진 데로 가서 자기 돈 내고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일률적으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고방식 자체가 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따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상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를 아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가 과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 헌법적인 이런 측면을 다 반영을 해서라도요, 지금 현재 저쪽 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 요양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조치는 폐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대안 입법이 마련돼야 되면서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경영 간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 이와 관련된 모든 그런 규정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힘의 논리에 따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권력 관계를 가지고
보통 언론에서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호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그 힘의 어떤 시장에서 힘의 차이에 따른 갑질보다 훨씬 이것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국가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인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갑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잉여금 전출 금지 그리고 인건비 적정 비율 이런 걸 사실은 원래 설립할 때 이 제도가 생길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체제 하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신뢰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한참 운영하고 있는데 야 너는 이제 거기서 수익 갖고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건비는 네가 원래 설립할 때는 그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인건비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 이것을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전부 다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보상 다 해주고 다 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다 다시 걷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국가가 설립해서 국가가 자기 책임으로 하면 되겠죠.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 자유시장 경제까지 논란을 벌일 이유도 그 필요도 없이 저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에 지금 위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뭐냐면 뭐 사회 안전망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 안전망하고 사회주의 체제하고 좀 또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죠. 그래서 그 위에 돈을 더 주고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망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안전망이고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이런 복지를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이 이 서비스만 받고 더 비싼 서비스도 받아서는 안 되고 획일적으로 정해준 것만 하고 배급 주는 강냉이 죽만 먹고 더 나은 밥은 먹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지라는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망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는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제죠, 그죠?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탄핵 사유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죠. 근데 권력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혹시 돌고 돌아서 결국 과거 정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분들이 또 토론해 주시는데 백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로서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님께서 토론 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병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노장법 재무의 규칙 통과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사실 여기 의원님께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한나라당
새누리당했죠. 그 당시 김명현 의원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복지위원회 간사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은 아주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김명현 방병관 치면은 아주 여기 지금 말씀하신 위헌적인 얘기도 나오고 아주 그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수호에 대한 얘기도 잘 나옵니다. 근데 보수는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법안을 개정하는 걸 막아달라고 하니까 한치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만났더니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문제가 우리의 정보만 빼먹고 저희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그 어떤 그 방침에 국회의원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좀 더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은요, 정부가 이제 포지티브 뉴스페이퍼, 네거티브 뉴스페이퍼, 자기가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뉴스페이퍼는 프레스 릴리즈를 해주지 않고 네거티브 뉴스페이퍼를 프레스 릴리즈 해주면서 오히려 정부의 돈을 써서 저희 그 장기영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때까지 복지부에 하는 만행을 보면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를 해서 그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그래서 요양원의 입소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면 서비스 질은 더 하락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건강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서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가가 세입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세출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아까 황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세입을 국가에서 주는 것은 부당수급, 부정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있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말씀, 세입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같이 갔다 오신 원장님도 계신데 일본은 자기 자본을 인정하고 운영권, 통제권, 소유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4, 5년 전에 건강공단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재무회계 규칙이 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격을 하자마자 연구원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실어놨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일본 영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익금, 잉여금, 전출금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범위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건비 비율, 그 다음에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기관 인정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영국,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각종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서울 요양원을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현지조사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로불람입니다.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조사를 받고 허덕이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불이 나게 밖에 나갔다 온 것이 공무원이 왔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화통화하러 나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A등급을 맞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이 해야 될 일을 빨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현지조사에 빨래하면은 다 환수지출하고 있고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노인정에 다니실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양호한, 제가 동영상 다 촬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번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병설 운영을 하고 있는 현지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소 대기자가 1,000여 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방마다 다녀보니까 빈 침대가 많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종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VIP 자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보수는 비겁하다는 표현 죄송한데요, 좀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진보는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암동에 가면은
서울복지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민노총에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또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요양원에 전 종사자가 민노총 인원들하고 지금 나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민간투자법, 여기에 보면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어린이집,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항만, 초고속 정보통신망, 아주 거창한 것들 많이 들어있죠. 꼭 국가의 돈으로 복지라는, 교육이라는 범위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개발과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으로 투자할 경우에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이 된다. 지금 오늘 나오신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자본을 투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참으로 고마운 단체입니다. 건보 재정 기금화 운동, 제가 5년, 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 통제를 이현주 의원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만 아주 치해 복권 지역입니다. 법안 발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라고 장기요양보험협회 하니까 어디 내가 명함을 내밀었더니요, 장기요양이라니까 장기를 팔아먹는 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질 때도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야죠. 소비자구나. 왜 이 장기라는 말로서 바둑두는 장기인지 장기를 팔아먹는 아주 흉악모도한 그 범죄 집단으로 또 몰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규제, 지키면 망하는 규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통장에서 골프 치는 골프장으로 돈을 넣으면 불법이고 제 통장으로 넣어서 골프장을 넣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헤게모니한 환입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그 돈입니다. 돌고 돌아 돈이 돈인 겁니다. 근데 무슨 규칙이니 뭐니 만들어서 우리를 압박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법이라고. 실업급여제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요양원들 1년 만에 허덕입니다. 실업급여제도 없애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살립시다. 대기업 살립시다. 일본에 갔더니 대기업들 잘 살아서 세금 많이 내서 복지에 돈이 넘친다 합니다. 일본 도쿄에 갔습니다. LG 삼성 밖에 없습니다. 도쿄 토요타 등 일본 제품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끼리 이제 싸움을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런 여기서 나오는 수익 내지는 또 정부가 지원하는 혹은 이제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한테로 지급이 되어야 그것이 시장의 경쟁 원리를 해치지 않고 배급제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이건 소비자한테 가야 됩니다. 이 기관을 가서 기관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소비자로 갈 때 그것이 이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게 감시 감독하는데 쓸데없이 돈이 많이 안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뭔가 우리나라가 복지를 시행을 하면서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근데 응암동 그거는 무슨 얘기이신가요?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후원하는 조직을 거기서 장기영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아예 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 좌파들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좌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주의 취소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그 별거 아닌 그 이익에 초점을 맞춘 약탈 집단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얘기하는 것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무슨 엉터리 노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약탈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장기 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실버피아의 강세호 발행인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전 회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세호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뜻깊은 정책 토론회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이병태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딱 들어오는데 오늘 주제가 국공유화 정책입니다. 근데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21살에 기술고시를 패스해서 이 76년도 7년도에 사무관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업 경영자 생활을 거의 한 40년 하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 장기요양 이전에 우리 노인요양설에 들어와서 거의 19년째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기요양 기관이 시작된 후와 그 전 그런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2008년 장기요양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민간의 자율성 그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민간이 서비스를 개선해서 지금도 여러분 광주의 그린힐이라는 걸 아시나요? 네. 그런 요양기관을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요양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요양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김영록 회장님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시 출신들은 좀 다른데 이제 관에서 국공유화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사두를 꺼냈는데 국공유화는 계획은 멋있습니다. 계획은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는데 그걸 끝까지 실행을 못하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치매 전담제 성공했습니까? 원격 진료제 성공했습니까? 자, 또 작년부터 사회 서비스원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뻐근나고 있죠? 사회 서비스원도 선거철에는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게 돈도 안 되고 법규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삐걱삐걱 되면서 네 군데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어디는 아직 사람도 못 뽑고 원장만 뽑고 안 뽑았다는 그런 사례도 생기죠. 그래서 왜 국공유화가 문제가 있냐? 제가 이제 공무원 출신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간 기관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르신들의 서비스라든지 모든 그것을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시설 옆에 그러니까 구립시설이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앰뷸런스가 들어갑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곳은 실제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고 한번 나면 밤새우죠. 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인 없는 국공유화 절대 성공을 못하는데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여러분, 치매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집니까? 보호자들이 왜 치매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맡기나요? 가족들도 맡길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든지 보건복지가 말하는 그런 것은, 그리고 언론이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왜곡된 그런 사실인데, 자, 이병태 교수님이 노인복지 함정으로서 관료주의는 혁신을 만들지 못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정이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라 조금 하다 보면 발령 나고, 조금 하다 보면 자리 옮기고, 조금만 승진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애착과 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서비스가 바로 노인복지 서비스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가 보니까 창의적인 노력이 우리가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장교양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오늘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세미나 정책 토론 오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에 나오는 것은, 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좀 볼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 장교양 서비스가 90% 이상의 대국민 만족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민 서비스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죠, 여러분? 네. 아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장교양 기관을 운영 주체 비율이 95%가 민간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민간이 95%의 서비스를 해서 90%의 만족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왜 민간이 도둑놈이고, 아까 말씀하셨죠? 왜 민간이 도둑놈이고 강도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말이 되나요? 이것은 민간의 정말 애착과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장교양 사회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6년 동안 정말 큰 사회적 갈등,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랬냐면 바로 여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무회계 규칙 때문에 그런 거죠.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소모전이 벌었고 우리의 권리를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저는 유튜버,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병태 교수님의 유튜브 방송과 이현주 의원님의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고 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건데, 우리의 문제를 이 두 분처럼 딱 세 단어로 요약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헌법 정신소. 오늘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할 건데, 그 사회적 구조를 표면화가 되면서 엄청 많은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돼 있지만, 우리 자신들부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무관심하나요? 이런 모임에 저희가 2달 전부터 이현주 의원께서 주최하는 세미나라고 목 놓아 소리 높여 부른 게 2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한 달 동안 여기를 꽉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관심. 왜 무관심했나요? 무서워서. 네? 네. 자,
무서워서 그런다고 제가 이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고 요즘 타운홀 지난 한 달 동안 타운홀 미팅을 전국을 돌면서 한 결론은 장교환 기관을 운영하는 민간 기관의 50%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죠 여러분도? 그래서 부동산업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장교환 기관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 또 하죠. 그리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강론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교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궁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빠져나갈 거야. 그 다음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나 빠져서 뭐 할까?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명확히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입 단계 정책, 성숙 단계, 그 다음에 포화 상태,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막 억조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고 많아요? 자 이제 그 답은 다시 여러분들을 찾는 정책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왜 누명을 쓰냐고요? 여러분이 도둑놈입니까? 자 저는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산업이 장교환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일부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죠? 그건 극히 일부인데 마치 극히 일부인 사람들을 전체로 매도하는 정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 우리 민간이 법과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준수문화를 지키자. 준수문화가 확산돼야 되고 우리가 창의와 열정을 통해서 국공립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여기 지금 일산에 저 머리 하야신 나윤채 회장님 오셨지만 지금 최근에 뭐 돈도 없으신데 백인시설을 지으실 때 모토가 뭐냐면 국공립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의 방법이고 그래서 일반 일을 이용하는 국민 스스로 민간이 국공립보다도 못지않다 훌륭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왜 불공정 거래라고 얘기하냐? 나라가 장교환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특정한 계층에다 돈을 더 줘가지고 그걸 한다면 그게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오늘의 주제인.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다가는 불평등한 국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아까 우리 황철 박사님 차동화되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은 불평등한 국가 보조금 지급하고 후원금하고 해서 여유가 있는 기관하고 우리 민간 장교환 기관은 급여 수가에는 한 푼도 더 생기는 게 없죠. 그래 그 두 개를 절대적인 잣대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짓 하지 말고 민간 기관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급여 수가를 지급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보건복지로 찾아가고 이런 쌤에서 말하고 하는 게 그렇게 민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역할을 분명히 하자.
공공기관의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복지 서비스, 기초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일반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는 거죠. 말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부르짖고 있고 아까 백승재 변호사님이 기업 회계기준, 제가 기업 회계기준은 도사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한테 4달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지난 2018년 3월 갑자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재무규칙을 통과시키면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또 수포로 돌아와 버린,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백승재 변호사님 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역할 분담하고 급여수가 제도가 합리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2차 기본 계획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기화 계획에 30인 또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급여수가와 100인 이상의 급여수가를 차등화해서 더 많이 준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실 겁니까? 예. 이런 걸 열심히 반대하고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보건복지부나 정부는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배부른 꿀먹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현주 의원님과 이명태 교수님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하는 것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아까 3가지 말씀하셨죠? 마지막 복창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수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하면 이 문제를 갈등 구조로 해결하려면 민간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매규칙의 예외조항, 민간에 대한 예외조항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도 작년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법은 못 지켜주겠지만 뭔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오면은 들어주겠다 해놓고 또 딴소리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바꿔버리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백승재 변호사님이 인건비 비율 준수의 의무적 이행고시를 반드시 중단해야 되겠죠? 우리 재가기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꼭 이건 관철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장교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 말 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2012년 전에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 중앙회하고 또 어디냐 한노엽이 이 고유번호증으로 바꿔서 세금을 면제받아요.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면제받았을 때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를 안 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보건복지부 억지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금 낼게 지금 같은 세제 재원이 부족한 시점에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세금 낼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가요? 네. 좋은 박수 한번 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제된 소득세를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제 세종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세종경찰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는 뺐냐? 오늘 세미나에. 그래서 제가 패싱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의 주장은 마지막 세금으로 결정될 거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과장님도 나오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또 해주신 게 제4차 산업과제 IoT 많이 나왔었죠. IoT 얘기, 로봇 얘기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보편화하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민간은 그런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데 저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미 공급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저는 40년 IT 기업의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하고도 제가 외국계 회사 시절에 만나 뵙고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제4차 산업 과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소,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원칙 준수, 시장경제 원칙 준수, 또 하나가 뭐죠? 헌법 수호, 헌법 정신 소. 이것을 우리가 관철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이병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이뤘으면 좋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이병태 교수님께서 또 한번 토론하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같은 원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경제, 그 다음에 우리 이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유치원 관련된 문제, 학교와 관련된 문제, 모든 것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그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배분을 더 받고 싶으면 그 시장 자체가 커져야 돼요. 가치가 창출이 되어야 그 안에서 내가 더 받을 게 생기는 건데, 물론 이제 정말 악덕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적게 주는 사람도 물론 있을까요? 과연?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경쟁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경제는 안 커지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임금은 더 받고 싶어. 억지로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더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를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사기를 쳐요. 어떻게 사기치냐. 야, 그 월급을 못 받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니네를 착취하기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야.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생산성과 모든 것들이. 근데 억지로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마녀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덕 사업자를 몇 명을 찾아내서 언론에서 민노총 산하의 언론 기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대서특필을 하고 진짜 악덕 사업자로 가득 찬 나라처럼 나라를 그렇게 국민들한테 현혹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더 줘야 돼. 그것도 못 주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억지로 올려요. 그럼 억지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서 사업자들이 지금 망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가고 학교가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고, 그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세금을 늘리면 돼. 근데 세금은 더 못 걷겠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해진 박스 속에서 서로를 막 싸움을 붙이죠. 요양기관도 아마도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돈을 못 받아가죠. 왜냐하면 받는 보험료가 한계가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보험료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있는 한계가 있는데 보호사들한테 돈을 더 준다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생색내야 그래야 또 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관들이 착취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착취한다고 막 해요. 그래서 좀 질 나쁜 기관 몇 개를 찾아내가지고 막 마녀 사냥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원장들이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유치원 보내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한테 뺏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뺏으면 운영이 되겠어요? 유치원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굉장히 세련되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인민재판을 하죠. 지주들이 사업자들이 네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너는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막 부추긴 다음에 사업자들을 전부 처형하고 인민재판하고 즉결 처형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죠. 그래서 잘 살아졌습니까? 다 같이 망했죠.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사회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주의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곳곳에서.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사회주의 돼서 몰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너무 지원받는 거에 목매달면 안 돼. 지원은요. 나를 노예로 만드는 미끼입니다. 미끼.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소비자한테 직접 해주라. 소비자가 선택하게. 그러면 표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국가가, 정치인들이 표를 누구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차라리 그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세금 거두란 말이야. 괜히 중간에 있는 사람 삥 뜯어가지고 쥐어짜서 그래서 사기치지 말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나 교묘하게 언론과 모든 것이 한 패거리가 돼서 점진적으로 지금 사회주의로 한 발자국 가고 있고 결국에는 모두가 이제 병든 사람들처럼 되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 공무원들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완장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재부에서 오셨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이라도 이 구조를 바로잡는다. 사회 안전망 복지를 하더라도 시장의 원리,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경쟁 원리를 사장시켜가면서 해서는 우리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다. 기재부는 그래도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있고 다 있는데 법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이 경쟁의 원리를 잘 살려내는 것이 저는 관건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혁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 오셨는데 오늘 어쨌든 세금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고 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 네. 우리 기재부 소득세제과 과장님 그래도 또 여기 소득세제과만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또 잘 돼서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또 승진도 하고 국장도 되시고 할 때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가야 한다 오늘 들으신 거 잘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영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그 고령화 시대 맞이해서 그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장기 요양 기간의 어떤 오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주무 이런 어떤 장기 요양 정책을 펼치는 어떤 그 부처에 있질 않아서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의 되게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이나 또 불만이 좀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토론회에 좀 이렇게 참석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기관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남웅 총재님께 좀 연락도 드리고 또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이제 소득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대표로 왔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좀 세금 문제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소득세법상 그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른 그 장기 요양 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개정 당시 취지를 보면은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이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 또 노인복지법, 뭐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그 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여러 사업들은 다 과세 대상,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장기 요양법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세 영역이 좀 이제 불확실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과세되는 또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과세를 같이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개정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당시 2013년도 개정을 할 때 또 일부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 또 소득세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정 건의가 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돼서 비과세 혜택을 이제 13년부터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우리 조남훈 총장님께 들었을 때 이게 보통은 과세되는 걸 비과세 혜택을 달라고 보통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비과세 되는 걸 세금을 내시겠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와서 오늘 이제 여러 토론자분들 말씀도 들어보니 이게 아마 그 노인 장기 요양법상 그 재무 회계 규칙 의무 사항하고도 좀 많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소득세법의 어떤 이슈 그것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장기 요양기관에게 부여되는 여러 의무들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냐 이런 데 대한 아마 의문이 같이 소득세법 요 문제와 같이 연계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메모 다 했고요. 다 숙지해서 일단 좀 돌아가서 검토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소득세법상 어떤 의무, 그 과세 범위에 대한 의무와 노인 장기 요양법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여러 그런 재반 어떤 의무 사항들이 과연 필연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건지 좀 제가 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건 좀 별개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부의 그 어떤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상의 여러 어떤 의무 준수 사항들은 또 그 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양기관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유념해서 일단 좀 돌아가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양 사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서 이 사업소득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영리 사업인데 이것이 또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표류하는 부분들을 세금을 내서라도 바로잡고 싶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체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낼 거 내고 경쟁할 거 경쟁하고
그리고 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란 이 국가에 목매달아서 얻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각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토론자 나오신 분들 토론 한 번씩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그 다음에 우리 발제하신 이병태 교수님이 또 마무리 이제 말씀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급한 회의가 좀 있어서 저는 이만 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장을 이병태 교수님께 좀 넘기고 저는 좀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답답한 마음에 더 할 수 있는 드릴 말씀도 잘 없는데요. 요새 정부가 일자리 없으니까 뭐 수소 경제도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한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제조업 일자리가 한 20%인데 OECD 국가나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비해서 그 20%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앞으로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발버둥 쳐도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젊은이들한테 다 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교육, 금융, 의료 이런 복지 사업이 산업화돼서 거기서 제대로 월급을 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다 그쪽을 국유화하고 공유화하고 비영리화하고 나면 다 이제 가난하게 살자 이런 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워낙 기본적인 인식이 없고 지력이 떨어지는 정부라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죠. 마치 정부가 개입하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이 질문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얘기 못하고 집에 가면 오늘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이런 얘기 질문을 좀 서너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대답하실 분을 지적해 주셔도 되고, 지정해 주셔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농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3.3% 원천 징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비과세라는 명분으로 분명히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면 세금만 면제해 줬으면 좋은데, 토론하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새 비과세가 비영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또 국세청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왜 원래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해주셨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가로치고 비과세, 면세 사업자 이렇게 발부해 줬으면 좋을 텐데 무슨 연유로 고유번호증으로 전부 바꾸게 강제성을 띠고 했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한 건데 왜 다시 세금을 내겠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올가미를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고유 번호증을 그 자체로 가지고
권리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비과세 사업자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영리 사업자로서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저희들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모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희는 다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사업자 등록증 관련은 사실 이제 국세청 집행 업무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국세청에 물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비과세를 하다 보니 아마 소득세 별도 납부하시는 분은 안 쓰시니까 아마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건 안 하고 저희가 고유번호증도 아마 청에서 발행 하거든요. 그래서 바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네. 네, 제가 국세청에 그 내용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과세를 해주는 게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어떤 그 당시 세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은 그 다음에 업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세법에서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른 장기 요양 사업도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 사회복지 사업 다른 사회복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건 아마 당시에 아마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담 경감 차원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건 어차피 세법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장기 요양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그 복지부 관련 법안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좀 꼭 결부시키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저도 한번 물어봤을 때는 소득세법상 의무와 장기 요양보호법상 의무하고는 별개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세금 계산의 문제지 이거를 여기서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고 해서 수익 추구를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아까 플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고유번호증으로 바꾸게 했다 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고유번호증으로 바뀜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말씀인 건데, 그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고유번호증이 있기 때문에 뭐 각종 의무를 부과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 배경이, 그 당시 배경이 그 전에 비영리 재무회 규칙을 굴레를 씌워놓고, 그래서 비영리를 하려고 하니까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죠. 아니 소득세법 저희가 개정할 때 비영리 방금 말씀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비영리 재무회 규칙을 통해서 네. 민간 기관이 네. 비영리 재무회 규칙을 통해서 수익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을 비수익 사업으로 만드는 절차였죠. 네. 그 방법 중에 나중에 조치가 뭐였냐면, 개인의 소득세 비과세를 통해서 3.3%를 내는 것을 면제시켜주고, 그 전에 3.3%를 낼 때는 우리가 수익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금 남나고 가져갈 수가 없죠.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건 법인의 형태 같은데요? 아니다, 개인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법인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개인은 어차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상황을 좀 정리하면 우리 과장님이 상황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원주 의원실을 통해서 의견을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우리 김영로 과장님께 저희가 이제 이 공공정책 시민 감시단을 대표해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기유양 리더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그 기재부 쪽에서 한번 열어주셨으면 자세한 설명과 또 이해를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뭐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뭐 저희가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라고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님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제가 좀 긴장했는데 서울요양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들한테 거둔 의료보험료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요양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돈이 모자라서 뭐 1억씩 지원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나라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놔두지 마시고 그 이현주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거기를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을 똑바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서울요양원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현주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억씩 주면서 나라 돈으로 거기 운영이 되는데 우리들은 개인들은 자기 돈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시하고 우리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간호조무사가 하루 오프를 더셔서 그거를 연차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니터링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고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프를 하루 더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수에 모자란다고 해서 환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고 사실 확인서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은 한 가지 가지고도 조사를 받고 모니터링하고 현지 조사하고 하는데 서울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으로 쓰고 있는데 전혀 감시가 안 되고 그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거기 있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월급을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정부 돈이 들어가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잘 전달을 해서요. 이제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직접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달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장기 요양기관 공유화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필드에서 그 어르신하고 같이 뛰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법제적이라든가 정보적으로는 조금 변호사님이나 이병태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 공유화를 장기요양 기간을 공유화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책을 갖고 어느 국공유화를 하려고 어느 정도 그 진전이 나간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공유화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저는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재산으로 다 세워놓은 아까 김영로 과장님이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법인하고 민간기관은 이 설립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민간기관은 법인은 건물이고 인테리어고 다 해서 사람만 이렇게 넣어서 급여를 주지만 민간기관은 하다못해 못 하나까지 저희 민간기관이 다 투자해서 다 설립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단지 장기요양 보험료를 운영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인건비 비율 고시 통제를 하죠.
그리고 뭐 전출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죠. 요새 조금 뭐 전출금은 뭐 어떻게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뭐 말을 흘리고 있는데 그 전출금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네가 얼마큼 전출금을 가지고 가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으로 다 이렇게 민간기관에 다 세워놓고 단지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이유로 그 공단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금액만으로 그 내가 세운 그 민간 자본에 대한 것까지 다 통제를 하고 민간 자본을 공유화시킨다는 거는 아까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뭐 전시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면은 국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이 국공유화를 시키면 어디까지 진전을 할 건지 이거를 지금 민간기관을 얼마만큼 해서 공유화를 시켜서 어떤 사회주의로 갈 건지 아까 이현주 국회의원님 뭐 이미 사회주의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원장들도 보면 거의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는 사실은 나라는 바위고 저희는 진짜 계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재무회계 통과될 때도 뭐 진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국회 마당에서 퍼즐로 앉아갖고 울고불고 해도요 민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보건복지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공유화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유화를 한다고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아까 그 강수호 총재 말씀하신 50%가 민간 장기용기관 50%가 다 이렇게 내놓고 처분하겠다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도 달라지는 게 없고 여기에 지금 500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거는 뭐 나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거기가 와서 달라지는 거 있어? 뭐 하는 사람이 하겠지. 대부분의 그런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민간 장기용 기관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인건비 고시비율도 그렇습니다. 내가 급여를 주는 직군을 다 넣어야지 맞는 거지 요양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이것만 다 놓고 간호사 놓고 안 들어가는 직군이 더 많거든요. 시설장 안 들어가죠. 사무원 안 들어가죠. 의생원 안 들어가죠. 조리원 안 들어가죠. 관리는 안 들어가죠. 무슨 어느 나라가 너네 급여를 주는데 그 내가 급여 주는 사람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넣고 여기는 넣지 마라.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따르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아까 강수호 총재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장기용 기관장들이 진짜 내가 그 빚을 얻지 않고 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개나 소돼지도 아니고 뭐 의사협회에서 데모하면 다 꼼짝 못하고 다 들어주고 민간 장기용기관이 진짜 보건복지부 앞에서 뭐 차원을 내도 누워가지고 데모를 해도 너네 헬렌페라 아래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유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유화하면요 다 데모해서 보건복지부 가갖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진짜 철야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화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그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께 제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그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가슴에 울분이 쌓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뭐 방금 의사협회는 데모하면 다뤄준다는데 의사협회 가면 또 의사분들도 아주 그 가슴에 원한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많고요. 저는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도 분노가 많습니다. 그 대학들이 10년째 등록금 동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도 줄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복지 서비스를 민간한테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게 해놓고는 그 가격 통제나 그거는 정부가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통제까지는 그런 대로 쭉 진행해 오더니 이제 경영 통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아까 이현주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주의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법률적인 행위를 하실 때 저희 여기 뭐 우리 공동대표 계시지만 백승재 변호사 같은 분들이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대신 소송해주고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고요. 정치인들하고 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자유와 재산권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단합을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모여 있고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른 분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병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공유화 작업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그 국공유화 작업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뭐 한유총 사태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유치원 3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초기에 그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대응하지 못하셨고 인식하지 못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몇몇 그 유치원 교사들 그 다음에 원장님들의 제가 봤을 땐 있지도 않고 사실상 굉장히 침소봉대한 어떤 비리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을 굉장히 사악한 거의 뭐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여기에 그 프레임은 명확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많은 지원금과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 당연히 국가의 통제와 관리, 통제와 감시 감독은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기지가 않고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 반응을 아주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그냥 뭐 그 발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도 유튜브도 봤는데 뭐 이러이러한 공공 서비스 특히 요양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한 50명 정도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체결하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노조를 설립을 해서 했더니 바로 폐업을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갈등의 불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결하고 이 문제의 그 정말 절박성과 이 지금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시면은요, 곧 한유총처럼 그런 식으로 소위에서 제가 속된 표현입니다만 거의 피떡이 떼가지고 쓰러지고 마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상황에서 아까 뭐 여기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단체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조직도 해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그 문제를 준비를 하고 저들의 저런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깰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걸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대안도 입법도 제시를 하면서 뭐 그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행동하는 데 있으면 법률지원단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법률지원도 해드릴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이현주 의원님이나 여러 이 정치 뭐 정당인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이제 더 이상 확단되고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이 또 쓰여지지 전에 빨리빨리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악한 비리 집단으로 호도돼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 힘들게 어르신들 모시느라 정말 똥오줌 다 가려가면서 했는데 난 이거 결국은 내가 투자한 투자자본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목도하시게 되는 절망감에 빠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누가 중요하냐면요. 환자 가족들이 환자래. 피요양자들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요양자 가족과의 연대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서 분명히 여기들은 피요양자 가족과 여러분들을 굉장히 분리시키고 이간질할 겁니다. 분열을 책동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아주 유익한 토론회였고요. 특히 이현주 의원께서 끝까지 이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대책이 뭐냐 해서 제가 그 책자의 맨 끝에다가 썼는데요. 51페이지 헌법소송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소송할 때는 126조를 근거로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건 차근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민간 사업자를 영리 사업자로 명시를 하는 그런 법률 개정. 지난번에 이제 오지서 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노총에서 이제 태클을 걸어가지고 좀 지금 지지부진인데, 그런 거를 좀 추진을 또 해야 되고, 또 이 자유시장 경제론자를 국회로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상의 체제 수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뭐 마무리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우리 이병태 교수님, 이현주 의원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신당 창당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너무 절실하고 가슴에 쌓인 분노가 높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도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들 바로 가시지 마시고 잠깐 요 단상에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가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나 또 우리 기재부의 김영로 과장님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격려 한번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내려오세요. 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